한 프랜차이즈가 5년 만에 40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연안식당입니다. 1,000억 매출을 자랑하던 이 회사의 경영권이 단돈 2억 원 투자로 넘어갔습니다. 52억 원을 쏟아부은 투자자는 빈손이 되었고 400개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맛이 변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칼날이 이 회사를 도축했습니다. 감자, 증자, 그리고 기업 쪼개기. 그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52억 원을 쏟아부어 회사를 살리려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돈 2억 원으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간 여자가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6배나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이 졌고 그 26분의 1 쓴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 기묘한 결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안식당이 어떤 회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안식당은 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입니다. 2017년에 시작해서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겼고 가맹점 수는 400개를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였습니다. 코스닥이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누가 봐도 탄탄한 중견 외식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이 어느 순간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3만 원대에서 4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천 원대에서 다시 수백 원대로 결국 381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른바 동전주가 된 것입니다. 동전주란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 주식을 말합니다. 동전 몇 개로 살 수 있을 만큼 싸졌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때 52억 원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김상훈이라는 이름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세 차익이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런 단기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주식을 사들여 최대 주주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지분이란 회사 전체에서 내가 가진 몫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에 대한 발언권이 커집니다. 반면 2억 원의 주인공은 황정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김상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늦게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녀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약탈의 사례입니다. 누군가는 규칙 안에서 칼을 갈았고 누군가는 그 칼에 베였습니다. 52억 대 2억의 싸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연안식당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꼬막이라는 식재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꼬막 비빔밥, 꼬막 무침, 꼬막 전골. 메뉴 대부분이 꼬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꼬막은 별미로 통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는데 이걸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창업자 이범택 대표는 벌교, 보성 등 꼬막 산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연간 수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매장당 월 800kg 이상의 꼬막을 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런칭 9개월 만에 160개의 가맹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를 이해하면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왜 그렇게 빨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접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상표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간판 사용료입니다. 또한 식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이익을 남깁니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본사의 수익은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연안식당 본사인 DD미에네프는 이 구조를 공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2019년 무렵에는 4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웬만한 번화가에서 연안식당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매장 하나가 열릴 때마다 본사로 가맹비와 식재료 대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꼬막이라는 식재료의 특성입니다. 꼬막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싱싱할 때 팔지 못하면 전부 버려야 합니다. 냉동하면 맛과 식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안식당은 생물 꼬막을 고집했습니다. 이게 맛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꼬막이 들어오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재고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줄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리지 않은 꼬막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썩어서 버려야 하니 식재료비가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매장이 400개나 되니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전국에서 동시에 꼬막이 썩어갑니다. 그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장할 때는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는 순간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연안식당은 이 폭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외식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연안식당 역시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꼬막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식사를 전제로 한 연안식당은 배달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산물의 특성상 재고 손실도 컸습니다. 매장당 수백 킬로그램의 꼬막이 폐기되며 물류비, 보관비, 손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해 매출은 전년 대비 34% 급감했고 영업 손실은 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경영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메뉴를 다양화하거나 배달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란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본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DDE&F의 경영진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을 샀습니다. 2021년 먼저 본사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회사는 인천 송도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회사 금고에 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땅을 산 것입니다. 외식업 회사가 본업이 휘청거리는 와중에 거액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으니 돈을 벌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시중의 모든 대출 이자가 따라서 오릅니다. 0%대였던 금리가 1%, 2%, 3%대로 치솟았습니다. DDE&F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부채 비율도 72%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빚이 자기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배달 플랫폼에 적극 입점하고 밀키트 사업에 뛰어들고 해외 진출을 모색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본업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반면 DDE&F는 본업과 전혀 관계없는 부동산에 목을 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떨어집니다.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산 땅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경영진은 결국 이 땅을 다시 내놓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재매각 과정에서 8억 원의 손해까지 떠안았습니다. 회사는 땅을 팔면서 손해를 보고 이자는 계속 나가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연안식당의 경영진은 이 골든타임을 부동산 투기에 날려버렸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땅을 사러 간 셈입니다. 그리고 이 침몰하는 배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향해 추락하던 2022년 6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상훈,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서 모험가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흔히 개미라고 부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에 비해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상훈은 일반 개미와 달랐습니다.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슈퍼개미였습니다. 그는 연안식당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건 경영진의 잘못이지 브랜드 자체가 망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꼬막 비빔밥이라는 메뉴는 여전히 매력이 있고 전국에 깔린 매장 인프라도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영만 제대로 하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훈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동전주였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입한 총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52억 원, 웬만한 아파트 10채 값입니다. 개인이 한 종목에 넣기에는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었습니다. 경영권에 참여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면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이 생깁니다. 주주총회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지분이 많으면 이사를 바꾸거나 경영 방침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은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습니다. 2023년 8월, 그는 마침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독특한 글을 남겼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란 상장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곳입니다. 그는 보유 목적란에 경영권 영향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서란에는 디딤 대첩이라고 썼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전 재산을 걸었으니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그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드디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오면 기존 세력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1년 사이에 최대 주주가 4차례나 바뀌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영진은 김상훈을 경영에서 배제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감자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경영진이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감자입니다. 감자라고 해서 먹는 감자가 아닙니다. 한자로 줄일 감에 자본금 자를 씁니다.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주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피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8조각짜리 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2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이 피자를 4조각으로 줄여버립니다. 8조각이 4조각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2조각은 1조각이 됩니다. 피자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몫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는 그래도 줄어든 만큼 돈을 돌려줍니다. 2조각이 1조각이 되면 1조각 값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손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무상감자는 다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수를 줄여버립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지분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DDMENF는 2023년 무상감자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10대1 감자였습니다. 주식 10주가 한 주로 합쳐졌습니다. 1000주를 가진 사람은 100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이 가진 주식수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52억 원어치 주식이 하룻밤 사이에 5억 원어치 규모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회사 측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 잠식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서 미천이 깎여나간 상태입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본 잠식이 심해지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감자를 하면 장부상 자본금이 줄어들어 자본 잠식 비율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 노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계 장부를 예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주주들이 치릅니다. 자기 돈으로 회사에 화장을 해주는 셈입니다. 김상훈의 52원은 이렇게 첫 번째 칼날에 베였습니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두 번째 칼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감자로 주식수가 줄어든 직후 회사는 다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증자입니다. 증자란 감자의 반대입니다. 줄일 감 대신 늘릴 증을 씁니다. 주식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새 주식을 찍어내서 파는 것입니다. 증자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를 먼저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주주 배정이라고 합니다. 공정한 방식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정한 제3자에게만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DDMENF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제3자 배정의 문제는 기존 주주들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새 주식을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특정인만 새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주식이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전체 파이가 커졌는데 내 조각은 그대로니까요. 이것을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물에 잉크를 타면 색이 연해지듯 지분이 묽어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기업들의 증자 사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건전한 기업들은 주주 배정 방식을 택하거나 제3자 배정을 하더라도 공정한 가격에 발행합니다. 하지만 DDMENF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발행 가격이었습니다. 새 주식은 주당 300원대에 발행되었습니다. 헐값이었습니다. 싸게 주식을 받은 제3자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기존 주주는 지분만 희석되고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이 제3자 배정의 대상자 중 한 명이 황정아였습니다. 그녀는 약 2억 원을 투자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감자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헐값에 새 주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정아의 지분율은 급등했고 김상훈의 지분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2억 원을 투자한 사람과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김상훈은 먼저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깎였고 다시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희석당했습니다. 두 번의 칼질이 그의 투자금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도축의 기술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안식당의 모 회사 DDMENF에는 다른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백제원이라는 한정식 브랜드, 도쿄 하나라는 일식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연안식당과 달리 직영점 위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영점이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가맹점처럼 점주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주인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수익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짜 브랜드들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핵심 자산이 다른 법인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즐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거론되었습니다. 매각 대금이 10억 원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000억 매출을 올리던 회사의 핵심 자산이 고작 10억 원대에 팔려나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이 거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DDMENF라는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수익이 나는 직영 브랜드들입니다. 나쁜 것은 쌓여있는 빚과 가맹점 문제입니다. 만약 좋은 것만 쏙 빼서 다른 회사로 넘겼다면 상장 회사에는 나쁜 것만 남게 됩니다. 상장 회사의 주주들, 그러니까 김상훈 같은 투자자들과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빚만 가득한 회사가 남겨지는 셈입니다. 이것을 기업 쪼개기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은 따로 빼내고 나쁜 것만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생선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살코기는 발라서 다른 접시에 담습니다. 뼈다귀만 원래 접시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뼈다귀 접시를 손님에게 내밉니다. 돈을 낸 손님은 먹을 게 없습니다. 살코기는 누군가 따로 챙겨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알짜 브랜드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넘어갔는지, 새 법인과 기존 경영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상장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52억 원을 투자한 김상훈은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었고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희석되었고 거기에 더해 회사의 알짜 자산마저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는 점점 속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025년 현재 DDMENF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회사 이름은 선샤인 푸드로 바뀌었지만 햇살처럼 밝은 미래와는 거리가 멉니다. 주식은 2024년 3월 27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었고 개선 기간을 받았지만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법원의 파산 선고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재무 상태는 처참합니다.
자본 총계가 2022년 104억 원에서 2023년 7억 원, 2024년에는 마이너스 59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미천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의미입니다. 5년간 누적된 영업 손실은 680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때 전국에 400개가 넘던 가맹점은 2024년 기준 135개로 줄었습니다. 3분의 1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직영점은 20여 개에서 9개로 줄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던 그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김상훈의 52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래 정지된 주식은 팔 수도 없습니다. 거래 정지 당시 381원으로 계산하면 그의 지분 평가액은 약 18억 원입니다. 52원에서 18억 원. 2년도 안 되어 34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그나마 남은 18억 원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김상훈은 현재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돈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의 몰락이 아닙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허술합니다. 상장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기준이 느슨합니다. 2억 원만 있으면 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상감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를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기존 주주들의 손해입니다. 이런 일이 연안식당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은 여러 상장회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동전주가 되면 특정 세력이 들어옵니다. 감자와 증자가 반복됩니다. 기존 주주는 지분을 잃습니다. 회사의 좋은 자산은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상장 폐지됩니다. 투자자라면,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이 패턴을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연안식당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산 선고가 임박했고 김상훈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진 이 싸움, 과연 법적으로 뒤집힐 수 있을까요? 맛있는 꼬막 비빔밥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맛집 줄을 서는 동안 누군가는 그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감자와 증자라는 단어, 오늘 이후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에 손을 댄 경영진일까요? 동전주에 전 재산을 건 김상훈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안식당과 똑같은 수법으로 무너진 또 다른 상장회사를 다룹니다. 이번에는 IT 기업입니다. 감자, 증자, 그리고 기업 쪼개기. 패턴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기업 사냥의 수법을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